그렇죠? 끊어야지. 그래서 미리는 이제 중간고사 때 조금 이제 미리 해보셔서 내가 이번 이제 10과목을 커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내년까지 잘 지내보시면 이제 내년에는 거의 내년 이맘쯤이면 이제 학교가 다 결정가 있는 거야. 근데 올해가 근데 많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1년 망했는데 뭐 남은 1년 잘한다고 굉장히 달라져요. 등급이 엄청 총점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채린이는 또 올해 목표가 뭔가요? 0.2씩 디테일한데 0.2? 한 학기당 평균 0.2. 그러려면은 등급이 어떻게 돼야 0.2씩 올라가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뭐 몇 과목을 등급을 향상시키고 뭐 이러면 0.2 되는 거 아니야? 몇 과목이 향상돼야 돼? 그냥 0.2로. 주환이는? 목표점이 어딘데? 1.0이 되려면 0.85면 네 등급이 나오는 거야 지금 못하면? 0.85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은? 건강해야죠. 맞아, 내가 아파 보니까 건강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연이는? 1학년 때보다 잘 배웠어요 이렇게. 그치, 1학년 때부터 올라야 되죠. 맞아, 올라야 되는데. 근데 많은 애들이 떨어진다. 근데 그거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해?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많은 애들이 떨어져요. 왜 그렇듯 이제 여학생들은 조심하셔야 돼. 체력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바닥나냐? 우리 윤도영 선생님이 그랬다. 어떤 애가 윤도영 사인 받아달라고 그랬어. 자기 윤도영 형광을 듣는데, 근데 그게 선착순인데 형광, 그 윤도영 말에 의하면 한 교실에 135명까지 가능하대요. 우리나라는 뭐 135제곱미터까지만 강의실로 가능하대, 크기가. 근데 한 명당 1제곱미터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강의실에 135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들어갔나 봐. 그래서 걔네들 그런다는데 135명이 현강을 듣고 라이브로 동시에 6개의 교실에서 듣는데 야 윤도영이라는 사람 참 강사해볼 만한 재밌겠다 뭐 이런 애들 그러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자기 현강을 듣는다고 나 사인 받아다 준댔어.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진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인 받아온대. 그래갖고 받기로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윤도영 씨가 그런 거 어떤 애가 체력이 바닥나서 공부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질문하니까 체력이 바닥났어요 라고 말하는 얘는 공부 안 하는 애라고. 체력은 조절해야 되는 거지 소형 바닥나까지 공부하는 애는 하루 밤새고 3일 쉬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 자는 게 진짜 프로들이지. 뭐 오늘 공부 좀 잘 되네 그럼 밤새고 막 어제 밤새서 뭐 해롱해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딱 맞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애들이 이 막 수행 맞고 쓰러져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절대 성적 안 나와. 수행 맞을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 10시, 12시에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 공부가 막 잠 안 자면서 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거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하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시험 공부 이제 늦게 출발한다. 그거 뭐 한 6주 전에는 여유 있다고 좀 여유 있게 딴짓하다가 한 3, 4주 되면 바빠지기 시작해. 그리고 막 시험에 임박해갖고 최선을 다해.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 때 지쳐가지고 애들이 집중력이 분산되고 시험을 망쳐. 혹시 지난 1년 동안 혹시 내가 시험 때 내 실력 발휘가 좀 안 된다. 그리고 알던 건데 자꾸 실수를 한다 시험지에서. 그런 분들은 그 전날이나 한 일주일 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했을 수 있어. 그래갖고서는 그 전에 미리 공부해야 돼.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점점 원래 우리 수능도 일주일 전부터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신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이제 일찍 자고 이제 일찍까지는 아니어도 한 6, 7시간 수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시험 보는 날 진짜 컨디션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컨디션 최악일 때 시험을 보는 거야. 공부를 막 그 전에 해갖고 제일 나쁠 때 시험을 보러 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내신이 곧 입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올해는 좀 일찍 이제 한 3월부터 계획 짜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학교는 3단인데 학원은 2시간이야 수업이. 엄매는 2시간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문학은
학교는 3시간 동안 진도를 나가시는데 나는 2시간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보다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라든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것들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나도 부담되지. 3단위짜리 2시간에 시험 대비를 시키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튼 올해도 잘 해볼 것을 저도 굳세게 다짐해봅니다. 좀 이따가 여기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본 분은.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봐. 자, 앞부분은 거의 다들 맞추셔서 틀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뭐 1번이 되게 쉬웠나요? 고전문학인데도. 자, 일단 근데 이게 문학이든 소설이든 제일 먼저 얘네를 만나면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야? 뭐부터 해야 돼? 제목 봐야 돼, 제목. 그치?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뭐 먼저 볼 것과 안 볼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가의 나위소의 강호, 구가 이러면 강호는 무슨 뜻이야?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럼 구는 뭘까? 구는 뭘까요? 9개의 수였던 거지. 구수. 구수자리 연시조였다는 뜻이고, 가는 노래 가자예요. 원래 시조도 노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에서의 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나와 있는 거는 제목을 봤더니 배상루 별곡인데, 배상루 할 때 루는 누각일 테니까 그 배상루라는 그 누각에서 부른 노래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는 5월의 산골짜기니까 뭐 봄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용 표현법들을 정리한 거니까 먼저 눈으로 보시고 작품에서 이제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였겠죠. 1번의 답은 4번이었고, 비유법이 나온 부분은 가에서는 오수에서 달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 같다 이런 뜻이잖아. 비단 일다, 그래서 물결이 비단, 이래서 은유법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다에서는 끝에서 한 3, 4번째 줄 가면 농군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뭐 틀리신 분 없지만 1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틀리게 낸 의도가 있는 문제긴 하거든. 3번의 답은 4번이고, 자, 이거 틀리신 분 잘 들어봐. 4번을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갖고 노을 지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 해소될 것이다. 말이 너무 그럴듯하지. 번잡하다 그러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 자,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봐봐. 나에서 향로봉 보는 부분이 D 밑에 있거든요. 약산 동대의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이 비껴 있을 때, 자,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고 있으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이랬어. 이건 무슨 말일까? 번잡해진 마음 때문에 눈이 겨를이 없대잖아. 그럼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이 번잡함은 무슨 뜻이냐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고전문학에서 번잡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서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지.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도 볼 겨를이 없어. 너무 볼 게 많아. 2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모아지고 3갈래 물줄기 되어 살펴보는 감동이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산성에서 막 풀려나오는 모양 같고, 너무 이 대단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번잡한 마음에 내 눈이 그대로 쉴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걸 보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때 번잡하다라는 거의 의미.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생각보다 번잡하다가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었고, 4번의 답은 1번, 5번에 3번. 자, 6번, 2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점화자라고 볼 수 있는 제한적, 전제적 작가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건 전제적 작가점이 아니겠구나.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 본데 1인칭 주인공도 특정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7번에 3번이 답이었고 8번도 무난해요. 답은 2번이죠. 부정적으로 여기는 아니니까 답은 2번. 자, 고정문학이 나왔고 고정문학은 이제 제시문이 꽤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끊어읽기, 장면 끊어읽기 같은 걸 좀 잘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고요. 9번을 틀린 애들이 가끔 있는데 9번의 답은 2번이죠. 증거는 성이 물에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라는 부분이 그 10번 문제 바로 옆에 있는 문단 보시면 올라서 물을 피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진권이 진결과 더불어 뭐 이제 달아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번의 답은 3번, 뭐 11번은 너무 쉬웠다고 생각해요. 1번이 답이고. 자, 12번인데 12번을 이제 아까 어떤 친구가 하나 틀렸는데 그거 하나 틀리기를 2번과 3번을 놓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본인이 이제 3번 한 거지. 근데 왜 3번 했냐? 아니 그 동호 지도를 보고 신면에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 지도 보고 매복하라고 말하는 게 지리적 요소를 활용한 거지만 그게 비범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대. 왜냐면 자기도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지금 평범한 인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비범하다고? 뭐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번을 답을 했대. 자, 그래서 그러면 야 2번은 어떻게 할 거야? 정병 10만을 모으고 군인 10만 명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거 이게 초월적이야? 라고 물었지. 초월이라는 건 뭐야? 신의 경지여야 돼. 비현실적이고 약간 환상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군대를 모으고 우리가 10만 대군 모으고 30만 대군 모으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자, 그리고 기고를 세워서 급습하게, 그러니까 급습이라는 게 그렇게 못할 일 아니잖아. 그럼 이게 이제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거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의 힘을 보여주는 거냐라는 거지. 그럼 2번과 3번을 누구 견줘가지고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초월적 능력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비범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나는 지도 볼 줄 모르거든. 나는 당연히 비범하다 느꼈어.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애한테 그랬지. 넌 명량해전도 안 봤냐. 명량해전에서 우리 그 이순신께서 그 뭐지 그 왜 골짜기 같은 그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이렇게 전술을 펼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우겨보는 거고 견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초월적 능력이냐 아니면 비범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견주기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번 있는 거고. 자, 시를 만났어. 시를 만나는데 이게 진짜 제목을 안 보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시야. 가를 제목을 안 보고 시를 드립다 읽었다. 그럼 상당한 부분을 읽을 때까지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 제목을 안 보면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아는구나. 귀 먹고 눈 먼 다이가 또 귀도 먹고 눈도 먹었네. 근데 왜 땅 속에 헤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물사발을 들이키더니 뭐 부서지고 살가지고 불 댕기고 쥐어뜯고 난리났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제목이 꽃피는 시절이고.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 꽃피는 시절이면 이게 꽃이 피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하면 시가 이해가 참 훨씬 쉬워지거든. 근데 제목을 안 보고 덤볐다가는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의 제목 읽기야. 수능이라는 입시 체제가 처음 생긴 건 94년도거든요. 94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수능 시험에서는 시의 제목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목을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애들의 국어 성적이 정말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 점수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제목을 주기 시작했거든? 압도적으로 성적이 올랐어. 그럼 이거는 뭐냐? 시의 제목을 알고 모르는 거는 굉장히 이게 정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목을 주는 건데 우리가 제목을 안 읽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1번이 시 제목 읽기야. 이거는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습시켜야 돼.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제목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시의 제목을 읽었어. 그럼 시를 읽어가면서 뭐 해야 돼? 타자에 뭘 찾아야 되니? 상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정서, 태도가 중요하지만 정서를 찾는 건 못 찾을 수도 있어. 정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뭐는 나와? 화자의 상황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 찾을 때 중요한 문장 성분이 있어. 뭐하고 뭐야? 수식어와 서술어.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화자의 상황을 찾는 것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존경하는 또 윤혜정 선생님께서 그 개념의 나비효과라는 책을 썼잖아.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개념들이 나오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책에 그 삼시옷이라는 게 나오거든? 나 이게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 뭐냐면 요거예요. 시를 읽을 때 세 가지의 시옷이 중요하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시 제목 읽으시고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상황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장 성분이 이거죠. 수식어, 뭐 어떤 꾸밈을 갖고 있고 어떤 서술어. 이것도 서술어 사실 꾸미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를 파악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지. 근데 시 제목을 반드시 읽어라. 그걸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13번 같은 문제인데 잘 푸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거 찾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고 하면 기술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을 갖고 연습하시는 건데 가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만 갖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든 나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잘 익힌 걸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짧은 을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만 갖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갖고 OX를 치워보는 거야. 자, 그럼 13번을 연습 삼아서 가만 갖고 해봐. 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럼 가를 보는 거지. 당신, 그리고 끝났잖아. 또 이럴 때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당신은 인칭 대명사 아닌가요? 그럼 이거 대명사니까 명사로 시상 마무리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학이니까 이제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명사 물론 이제 대명사라고 지칭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명사라고 해도 이건 퉁쳐줘야 돼.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여운 당연히 남기겠죠. 얘는 오개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당신을 안다잖아. 구체적인 설정 나왔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반어적 표현을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럼 X. 4번에 하강적 이미지도 없죠. 하강은 이제 막 이게 뭐가 내려오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든지, 물이 흐르든지, 아니면 날개를 접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 5번.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뭐뭐 하지 않아도 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3번과 4번은 볼 필요가 없어. 자, 1, 2, 5만 확인하면 되는데 1번은 너무 순식간에 지워져. 높다. 이거 끝나니까. 자, 그래서 얘는 X. 자, 구체적인 청자 확인해 봤더니 여기 없어.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하나구나.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유사한 통사구조. 그랬더니 모난 돌멩이라고 뭐뭐하지 대답하지 않는다. 뭐뭐라고 뭐뭐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와 있잖아. 떡하니. 그럼 이제 답이 5번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14번 나와 당신의 관계를 바탕으로인데 이거야말로 제목을 안 보신 분들은 많이 틀렸어요. 자, 15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나를 인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해요. 지금 알지 못하는데 안타깝기는.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1번이 답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희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야.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건 이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섭리라는 건 맞는데 이게 희생을 표현하고 있구나가 틀린 거죠. 그런데 애들이 몇 번을 많이 선택했냐? 15번을 1번을 많이 선택했다. 1번, 5번 1번이 답인데? 5번 2번 그러네. 2번, 5번. 자, 2번 한번 볼게.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길 일은 꽃을 피우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고통이다. 그래, 이거 안 읽어서 그래. 제목을 안 본 거야. 자, 그래서 5번. 가에서 내 안에서 꽃을 뱉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나에서는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 확실히 제목을 봤을 거예요. 시의 제목을 보고 이 문제에 접근했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서유리 괜찮나요? 제목을 보고 보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의고사는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도 집중해서 풀어주시고 내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쯤에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하여튼 지금 일주일 내내 몸이 안 좋지만 어떻게든 회복을 해가지고 이거 정리해서 드리고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왜 이게 소화가 안 될까? 이 참외 하나 1kg 빼? 자, 사건과 갈등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사건과 갈등에서 이제 내적 갈등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실 거고 소설에서는 이제 그 갈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내적 갈등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내적 갈등이 뭐야? 그러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흰개와 검은개가 싸워줘야 내적 갈등이 아니고 그냥 괴로우면 내적 갈등이야.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이상의 심리가 충돌하였는데 두 가지 이상의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뭐와 뭐가 충돌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원래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충돌하긴 해. 근데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기분 안 좋은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모를 때 있잖아. 그냥 안 좋은 거. 그것도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은 그래서 이제 밑줄 치는 거야. 불안감, 방황, 고민, 고통 등의 화자가 뭔가 화자된 주인공이 뭔가 안 좋아 얘가. 그러면 갈등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막 그거 찾으면 안 돼. 뭐와 뭐가 서로 갈등하는가. 학원 가기 싫은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없어도 돼. 그냥 짜증나 이런 갈등인 거야. 자, 그 다음 외적 갈등은 우리가 잘 알아요. 빈칸에서 한번 채워보시는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단계는 예시에 나와 있는 사라표는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그 절사자예요. 그래서 절 아래에 있는 마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론 날씨가 가뭄이 되는 게 갈등의 원인이긴 하지만 절에 있는 중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초는 그냥 절사자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생규정들이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 나와 있는데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없고 그러나 줄거리와 구성은 좀 이게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한번 볼게. 그 표 보세요. 표. 줄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 배열을 줄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발생 순서대로 쓰는 게 줄거리라면 구성은 이제 입체적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 그 왕비가 죽었다. 왕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왕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차적으로 쭉 쓴 거잖아. 이건 이제 스토리라는 거지. 근데 이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왕이 죽었다. 왜? 아내가 왕비가 죽은 것에 너무 슬퍼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게 구성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배열에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구성 또는 플롯이라고 말하는 거다. 별 시험 문제가 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꼭 가르쳐. 자, 그 다음에 발단, 정의, 위기, 결정, 결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한테 중요하다고 가르쳤나 봐.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거의 안 나와. 근데 얘가 안 중요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고등학생한테 물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5단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막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자, 그 다음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 닫힌 결말은 이제 상상력이 제한된 걸 말해요. 그 다음 밑줄 한번 쳐주세요. 너무 명확하게 끝났어.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끝. 뭐 이러면은 이제 끝났어. 근데 할머니가 혼절하셨다. 이러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할머니가 다시 기사회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돌아가시는 건가? 아니면 할머니가 툭 쓰러지셨다. 그럼 툭 쓰러진 게 뭘 의미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그래서 여운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이런 거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하고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독짓는 늙은이야말로 열린 결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기시고 소설의 구성 유형인데요. 여기는
뭐 단일 구성, 복합 구성은 별거 없고 시간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이거는 모르시면 외우셔야 돼요. 평면적 구성, 이걸 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입체적 구성. 입체적 구성을 역행적 또는 역순행적 또 이런 말도 써. 역전적. 이런 말 쓸 때도 있어. 역전적.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역전적. 자, 그래서 얘는 모르면 외운다. 그냥 나오니까. 그냥 선지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평면적, 입체적으로 혹시라도 모르시면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액자식 구성. 요즘 액자들은 그림만 떡 있더라고. 이게 그렇잖아. 이렇게 막 틀 있고 그 안에 그림 있고 이러지 않지, 요즘 액자들은. 근데 이 개념이 나올 때는 아마도 이런 액자였을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던 시절에 이 개념이 나올 때 이제 액자식 구성이란 말이야. 요즘은 제가 그림 이제 어디 갈 때 보면은 이제 그림만 딱 있어. 틀을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바꿔야 되는지 어떡하지? 이렇게 액자식 구성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매화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화가 되는 거죠. 내화가 주로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액자식 소설은 배따라기라는 소설이에요. 그 이제 을밀대 밑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배따라기를 너무 구성지게 잘 불러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해주거든. 그거잖아. 근데 애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배따라기가 그런 내용인가? 그 동생 뭐 마누라 죽고 이런 거 아닌가? 이래 그래. 아 모르나 배따라기? 아 배따라기 안 읽었어? 안 읽었구나. 뭐 아니 시험에 안 나와 요즘 배따라기. 근데 이제 배따라기가 이제 김동인의 작품이고 김동인은 안 읽는 얘기네. 김동인 작품이 시험에 안 나와 수능에. 그치? 김동인 작품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지난주 이광수 공부했잖아. 이광수. 자, 이광수와 김동인이 왼수였거든. 둘이 아주 못 잡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광수가 특히 김동인을 싫어해가지고 김동인 이광수 싫어했나? 아 김동인 이광수 싫어했어. 그래갖고 이광수는 장편을 쓰는데 김동인은 주로 단편을 썼거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쓰냐면 춘원영북 이런 논문을 써. 김동인이. 근데 춘원영북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거기다가 춘원은 왜 장편을 쓰는가? 원고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는 단편 쓰는데 걔는 원고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장편을 썼다고 이랬다. 근데 나중에 가서 진짜 김동인이 원고료 많이 받으려고 역사 소설을 막 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동인 소설이 그러고 보니까 뭐 요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거의 본 적이 없네. 근데 김동인이 진짜 유명한 작품 있어. 감자라고. 아 이것도 안 들어봤어? 아 이게 진짜 뭐 청소년의 권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복면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걔가 몸 파는 여자가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몸을 파는 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과연 인간이라는 건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인가 뭐 어떤 이런 자연주의 시험 소설이었다고 막 이러는 거거든. 아무튼 근데 그분이 쓴 배타라기라는 소설이 이 액자식 소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이 배타라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자 근데 이 소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잘 쓰여진 액자 소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야. 자 근데 이제 액자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 중요한 구조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써줘. 환몽 구조. 환몽 구조는 꿈속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겉에가 현실이죠. 현실에서 내가 꿈을 꿔. 그래서 여기서 꿈을 꾸고 이게 이제 내화가 되고 다시 꿈을 깨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야. 현실에서 꿈으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환몽 구조가 액자식 구조를 잘 보여주죠. 자, 우리나라의 환몽 구조의 시작은 누구냐면 조신설화라는 설화 있어. 설화 우리가 알고 있지 민담, 전설 뭐 이렇게 그 뭐였지? 신화 이거 중에 이제 설화인데 설화 중에 어떤 설화가 있냐면 조신설화라는 게 있어. 이 조신설화가 이제 그 환몽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굉장히 흠모했거든. 근데 그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야. 15지가 막 나서 부처님한테 와서 막 따져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그 부처님 앞에서 잤나? 얘기 돌았나 봐. 근데 갑자기 꿈속에 이제 자기가 자고 있는데 여자가 그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탁 여기 들어오더니 저는 평소부터 당신을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멀리서 그랬대. 그러면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둘이 같이 이제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건 좋았으나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애를 5을 낳았는데 나중에 막 한 아이가 막 개에 물려 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하다 여자가 안 되겠다. 우리가 50년 한결까지 사랑했지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애가 5명인데 하나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애가 4이잖아. 이거 2씩 낳자. 이거 2씩 낳고 헤어져. 잘 가. 하고 이제 헤어진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는 거지. 꿈에서 깨워봤더니 아 이게 이제 내가 헛된 것을 꿈꿨구나 라고 해가지고 깨어나고 그 다음에 불도에 정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조신선언이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에도 환몽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옴니버스 구성은 사실 이게 중요한 친구는 아닌데 이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미술서로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배치하는 구성.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배치하는 구성.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기억해야 될 옴니버스가 나오는 유일한 상황이 언제냐면 그 밑에 보시면 봉산탈춤이 나와 있잖아. 그것만 알면 돼요. 봉산탈춤 설명할 때만 이 옴니버스 구성이 나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봉산탈춤 공부할 때 딱 한 번 들었거든. 근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 하면 그냥 봉산탈춤이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봉산탈춤 들어있으니까 옴니버스도 한번 보시고 피카레스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옴니버스까지만 내신할 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인물의 유형 나오고요. 소설의 구성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었어. 소설의 3요소는 문체, 주제, 구성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가 그렇고 자, 인물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중심인물, 주변인물 다 하실 것 같고요. 주제 구현에 따라서 작가가 원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애. 그게 주동인물이고 거기에 자꾸 딴지를 거는 애. 방해하면서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반동인물이죠. 그러니까 놀부가 못되게 굴면 굴수록 흥분 착해지는 거지. 그럼 놀부는 반동인물이 되는 거고 흥부는 주동인물이 되는 거야. 자, 성격 변화 여부는 외우셔야 됩니다. 평면적 인물이 성격의 변화가 없는 거고 성격의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지. 자, 흥부전 놀부전에서 이제 버전 중에 도깨비 만난 다음에 놀부가 착해진다는 설이 있잖아. 그럼 그 설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입체적인 거야? 놀부가 입체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중요한 애는 얘죠. 전형적, 개성적이라는 별표. 전형적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대체로 전형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야. 아주 모모의 전형이구나 이런 거지.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구나. 자, 뭐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예능 같은 것보다 어떤 애 계속 삐딱삐딱한 애가 있어. 완전 중이야, 완전 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2학년이야, 딱 중학생이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은 어떤 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 자, 됐어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 방법인데 오늘 이제 내가 이거 한 30개 해갖고 와서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아팠다니까 정말 많이 지금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사실은 그 채점하면서 점수도 우리 아들이 계산해줬거든. 내가 도저히 이 점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네가 계산하려구나. 그래갖고 걔가 등수대를 쭉 받쳐갖고 그거 이제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내내 아팠던 거야. 지금도 아파요. 그리고 못했어. 근데 여기 또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설마 낫겠지. 그러면 반드시 30개를 해갖고 시험 봐야지. 하여튼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오겠어요. 여기는 몇 쪽이야? 쪽수가. 58쪽 만에 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58 안에 2번 나온 건 얘가 처음일걸? 그 정도로 소설에서는 제시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지. 자, 직접 제시 방법 아까도 나온 그대로예요. 지난 시간 분석적 제시, 요약적 제시, 말하기 또는 편집자적 문평도 가능하다. 서술자가 서술에 의해서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다라고 했어. 극적 제시 보여주기라고 한다. 인물의 외모나 행동 묘사 또는 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직접 제시고 간접 제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갖고 예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성격을 얘기해 줄 때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다 이러면 이거는 뭐야? 직접 제시지. 깔끔하다고 설명했으니까. 자, 이제 간접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를 악문채 눈에 불을 켜고 쉴 새 없이 욕설을 뱉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애인지 알겠지? 계속 얘가 욕을 막 해. 막 그럼 얘 어떤 애인지 좀 알겠는데? 뭐 이런 거지. 또 그 애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게임에 져주었고, 조심해가면서 게임에 막 이렇게 살짝살짝 눈치 못 채게 져줘야 돼. 노골적으로 져주면 또 애가 재수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간접 제시.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 이거 직접 제시지. 자, 그런데 이제 간접 제시는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어떤 상황일까? 놀랬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놀랬다 이러고 쓰면 직접 제시지만 눈을 크게 떠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주기 방식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1번 같은 거 한번 봐봐. 1번 문제는 뭘까 이게? 어린이 이렇게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담배를 연달아 3대 피웠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하지만 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적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겠어? 죄책감에 대해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군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갈등이었다.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요즘 좀 많이 우울한데,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이제 읽어주시면, 읽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66쪽. 자, 66쪽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개를. 예, 단어하고 옆에 뜻을 한 번씩 쭉쭉 읽어주세요. 느낌이 안 오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최근에 2학기 때 기출에 나왔거든, 경외감. 근데 얘가 틀린 애가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야, 경외감은 몰랐어?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이게 설명하는 단어거든, 경외감은 이렇게. 근데 내가 설명했는데 왜 몰랐어? 그랬더니 선생님 설명한 것까지만 생각이 났대. 경외감은 생각이 안 나고. 경외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성질에 나오는 단어니까 경외감 꼭 기억해야 돼. 경자는 공경하다 할 때 경자고 외가 두려움을 입자예요. 외가 두려움을 입자라는 걸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한다. 자, 공동체 의식은 다 읽었고 공존 아시죠? 관조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관조는 이렇게 뜻풀이가 나와봤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고요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은 어떤 걸까? 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비추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관조는 객관적이어야 돼. 거리를 뒀잖아. 내가 막 감정이입하고 이러면 안 돼. 거리를 두고 고요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 고요해야 되니까. 그리고 쫙 관찰만 하고 있어야 돼. 관찰만 해야지. 관찰한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 동조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안 돼. 관찰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거지. 객관적이라는 건 뭐가 없어야 돼? 내 주관적인 정서가 투영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어? 정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가 관조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화자의 정서가 안 나타나는 돼.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시 나와 있는 거,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자, 야, 이게 교과서 메인 작품에 있어. 이 박모을의 산도화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우리 화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 산도와 두어성이 송이 버는데 돈눈도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끝. 어떤 정서도 없잖아. 그래서 얘가 관조적이네. 그래서 관조는 정서가 X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감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 뭐 다 깨달음 알고, 달관 혹시 공부를 안 하는 애는 모를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세속을 벗어난 듯한 태도. 세속은 어떤 거야? 돈, 뭐 이런 거 있잖아. 벼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등급,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세속이고, 여기서부터 벗어난 듯한. 근데 등급에서
저 달관하는 게 과연 좋은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착이 당연하게 집착해야지. 나는 우리 선생님 애들 등수를 다 기억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 까먹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과목별 점수 다 기억나. 완전 병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까먹어지지를 않네, 막. 그래서 막 얘가 뭐 몇 등으로 해서 몇 등급 맞은 건 당연하고 몇 점 맞았었고 막 이런 걸 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얼마나 연연하는 인간이었나. 근데 이제 그 연연할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성적이 되게 연연하지. 잘해라. 그래서 연연할 거야. 계속 연연할 거야. 그래서 이런 달관 별로 난 좋아하지 않아. 뭐 달관은 집착해야지. 집착해도 결동활동인데 지금. 자,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 동질감, 동화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 동질감을 느끼는 거고 하나다라고 느끼는 거고 동경은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 부러워하는 것도 동경이야.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것도 동경이죠. 근데 니네는 1등이 여자인 것 같아. 너희 학교 지금 1등 여자지. 예린이만 왜 끄덕해? 너만 알고 너가 혹시 1등이냐? 아니 남자애들이 1등을 하면 누군지 소문이 나거든? 근데 니네는 지금 소문이 안 나고 있어. 그래서 나 지금 니네 학년에 1등을 모르잖아. 그런 거 보면 여학생이 틀림없어. 남자애들은 등수를 그냥 그래서 내가 2학년 애들 등수는 내가 꿰잖아. 왜냐면 남자애들 하도 너멀거리고 사는 거죠. 자기 누가 몇 등이고 막. 남자. 응? 남자나? 근데 그 남자애가 우리 학년에 없어서 그런가? 제 친구. 네 친구야? 걔 이름이 뭐야? 외워놔두자. 아예 말하면. 왜안 뭐 1등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쪽으로 좀 이게 좀 많이 없는 애야? 약간 내향적. 내향적인 애야? 질문이 많아 다니면은. 오, 야 남자가 1등이 아닌데 알고 보면 걔 1등 아닐 수도 있잖아. 일전이라고 기록. 남자 1등 아니야 혹시? 걔는 일반인인가? 네. 그 1학년 때 오리했다는 남학생인가 보다. 네. 이번에도 오리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것은 너 일이라고 걔가 저한테 나 응. 9번에 인할 것 같아 했는데 그것은 너 1인데 이래가지고. 국어가 2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너 1인데라고 한 거 보면 그게 5인이다. 이번에 여학생은 5인이 몇 명 나오나요? 몇 명 나오는지 모르시나요? 한 명? 제가 알아요. 너가 알아? 한 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5명 있었거든요. 어. 둘이 죽었고요. 셋이 남았어. 셋이 남았는데 응. 한 명 남자애가 살았고 응. 그럼 여자애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여자애 한 명이라더니 그러면 한 명이 둘이 죽었어? 죽은 애는 너 누군 줄 알아? 쌍둥이. 걔네들은 근데 왜 밀렸어? 그죠. 아니 애초에 학교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왜? 네. 부정이 나와서. 진짜? 걔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아니 다른 애가 1년 조금 늦게 지금. 전학 가겠는데? 안 그랬다. 응? 안 그랬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전학 갈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조금 늦게 체크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보죠. 우리 지금 이미 대학 간 애 중에 하나 아이가 충암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거드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맞긴 한 거야. 그랬다가 부정행위로 계속 해갖고서 뭐 빵점 처리를 쓰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과목 빵점 처리가 나오면 이제 워낙 그게 크니까 나는 그래서 전학까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애가 힘들었겠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 학교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궁금하다. 내 적반해내야지. 내 수소문 해야지. 개인적으로. 너는 그래서 그 아는 애는 누군지는 모르고. 근데 이게 이번에만 1.0 나온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번 그럼 새롭게 1.0이 된 애도 있나? 그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 또 새로운 1.0? 등수 왜 정규 등수 안 써주는 거야? 딱딱 써주면 좋은데. 궁금하다. 이따 좀 애들을 남겨갖고 개인적으로 무슨 취조를 해서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3년 내내 1.0이라는 게 생각보다 할 수 없는 건가 봐. 우리 학원에 이제 고등 2학년 올라가는 결국 일본어에서 날려가지고
1.0을 못했어요. 2등급 나와버려고. 그래서 야 이게 쉬운 게 정말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정도 나오니까 그냥 의대는 간다 이렇게 되던데요. 의대는 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년 1년만 잘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 의대는 간다. 심지어 이런 애들 있어. 연대는 갈 수 있는데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1년만 잘 보내면 이게 고3을 맞이하는 마음이 너무 해피해. 저희 애들이 그 바닷가로 놀러 가더라니까. 이게 단체로 바닷가로 놀러 갔다 왔어요. 연말에. 애들이 다 학원을 막 작파했잖아. 그래서 애들 왜 이렇게 벌써 많냐고 그랬더니 바다로 놀러 갔대.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바다로 연말에 놀러 가려면 1년을 잘 보내면 돼. 그럼 막 바다로 놀러 가고 막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뒤에 마무리 특히 이과 친구들이야 뭐 세 과목밖에 안 되니까 내신 관리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내신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내신이란다. 수능 조건부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해볼 만하지. 놀러 갈 때 되지. 이제 내신 딱 2학기 끝나고 나면 뭐 이제 수능 조건부도 안 들어가는 학교인데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정시론 해야지 막 이런 분들도 내신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페이지는 별로 어려운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부터 한 번씩 쭉 읽어보실까요? 10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예요. 그죠? 뭐 이게 문학이라 특별한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건 없고 8번에 친구들 좀 써줄게. 안빈낙도 친구 누구야? 사장? 안분지조. 그치? 한 친구 더 있어. 걔 누구냐면 빈이무원. 빈이 가난한 빈일 거 아니야? 근데 원망이 없대요. 가난하면 누구 탓을 많이 하게 돼. 내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이야, 뭐 조상을 잘못 만나서야, 막 근데 그런 탓을 할 수 있는데 빈이 무언은 뭐야? 나는 그런데 탓을 하지 않아.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감도 모두 가능하냐면 가난하면서도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볼 때도 빈이 무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빈이 무언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괜찮죠? 자 넘기시고. 자, 긍정적인 태도에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감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서로 끈끈한 유도가 아까 공동체 의식하고 같은 거죠. 자, 의지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현재가 마이너스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플러스의 것을 기다린다 뭐 이러면 이제 의지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더구나 닦아라 찢어라 뭐 이런 명령어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일체 그렇고요. 자부심 별거 없고요. 지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물이 5가지 있잖아. 지조의 식물 메란, 국주, 송. 이제는 애들이 이제 메란, 국주, 소나무 이러잖아. 소나무가 한자로 뭐야 그러면은 송이야, 소리야.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헷갈린다. 처음에는 메란, 국주, 소나무 이래 그러면 소나무가 한자로 뭐니? 그러면 네 머릿속에 송을 떠올려. 근데 내가 거기서 치고 들어가. 소리야, 송이야. 그럼 그때부터 헷갈려. 소리인가? 뭐지? 솔나무야, 원래 솔나무, 그지? 솔나무인데 얘가 리을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솔은 순우리말. 그 다음에 송이 이제 한자. 우리 송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고전문학이니까. 그래서 매랑, 국죽, 송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향이고요. 지향은 어디를 목표로 한다라는 뜻인데 지양과 지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너희도 이제 시험에 한번 지양이라는 단어 사용된 적 있어요. 그래서 지양 보시면 되고 친근감 괜찮고 통찰 꿰뚫어 본다. 풍류는 우리나라 풍류는 무조건 낚시지.
낚시 좀 해주고 이거 좀 마셔줘야 돼요. 풍류에는 술 있어야 돼. 술 있고 그다음에 낚시하시고 이러면 이제 풍류가 되는 거죠. 해학입니다. 해학이라는 건 익살스럽고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인데 품위는 잘 모르겠고 웃기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풍자와 해학이 이제 있는데 해학은 목적도 웃음이야. 그러니까 도구도 웃음이고 목적도 웃음이고. 자, 그런데 풍자는 어떻게 돼? 풍자는 도구는 웃음이야. 웃음이란 도구를 사용하는데 목적은 뭐야? 비판이 목적인 거지. 근데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해학이나 풍자는 웃음이라는 공통적인 도구를 사용하는데 해학은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이제 풍자는 웃자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해학과 풍자는 이제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학이래요, 이거. 목적 아니야, 목적?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시아버지는 호랑새, 호랑이새야. 시어머니는 꾸중만 하는 꾸중새야. 동서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는 맨날 고자질이래, 한림새야. 그래서 어머니, 누가요? 막 이러면서 다 이러고. 신우 하나가 있는데 표적새야. 막 뭐만 하면 막 찔러 막 계속 우리도. 이제 얘는 동서는 갖다 고자질하는 거라면 신우는 막 지적질을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제 표적새야. 자, 시아주버님은 뾰중새고 남편이 똑똑해야 되는데 남편이 미련해요. 미련새. 그래서 자식은 맨날 우는 새. 나 하나는 썩어나간다 해서 썩는 셀새 이러는 거지. 시집살이 노래래요. 예전에 시집살 이렇게 했나봐. 아우 정말 다행이지 않니? 호랑새, 꾸중새, 오만 나는 내 속이 썩어나가. 자,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넘기시면 이제 그 트레이닝 종이 막 나와요. 여기서 종이 나오고 좀 더 가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정적 태도. 자, 거리감은 이제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감 있고, 고뇌,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해. 자, 고독한 거 쓸쓸해요. 권태는 여기다 밑줄 치면 돼요. 실증이 권태. 자, 그 다음 그리움. 뭐 그리움이야 그렇고. 긴장감. 우리 이거 계속 얘기했지. 긴장감보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긴장감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든 화자든 얘가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이때 나타나는 게 긴장감이다. 지금도 여기 보세요. 그 노랗게 칠해져 있는 데에서 그 점점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막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있는데 집 뒤쪽 골목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르잖아. 갑자기 소리만 들리니까. 그 쿵 소리가 다시 발소리가 되어 앞으로 달아오더니 후다닥 우리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다짜고짜 방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접니다. 지금 순경에게 쫓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뭘까? 모르잖아. 그래서 얻어지는 게 긴장감인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은 모를 때 하는 거다. 알고 나면 속상할 수 있고 알고 나면 뭐 별로네 이럴 수도 있지만 모를 때는 긴장하는 거야. 기억해 두시고. 자, 냉소. 냉소는 여전히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냉소는 냉자가 차가운 냉자고 소가 웃음소자야. 자, 그래서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조라고 가로 열고 있는데 냉소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소와 좌조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교재가 지금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굉장히 훌륭한 교재지만 냉소는 나를 냉소하면 좌조가 되는 거고 남을 냉소할 수도 있어. 그치? 나를 냉소하면 자조, 그 다음에 남을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같이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조는 나를 향한 거거든. 이거 100% 자조는 나야. 상대방에게 자조를 줄 수는 없어. 자조는 나를 향한 빈숨이고 냉소는 상대방을 냉소적으로 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약간 차이 있으니까 구별하시고 단절 괜찮고요. 도피는 도피죠. 자, 통과.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두려움. 자, 무상감은 잘 기억해 주세요. 더덥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인생 무상할 때 설명했잖아. 무상이라는 건 무가 없을 문자고, 상은 항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결같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건 없어. 늘 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야? 더덥음을 느끼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어차피 변할 건데. 근데 또 변하니까 좋은 것 같아.
모든 건 다 지나간다. 그지?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너무너무 잘났어도 지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잘난 척할 일도 없고 너무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좋게 볼 때도 무상이고 나쁘게 볼 때도 무상이긴 한데 일단 무상이라는 건 한결같지 않다라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 더덥다. 그러다 보니 허무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상감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반감은 알 것 같고 부정 알고 반성은 전에 얘기했어. 자신의 언행에 대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본다라고 정리되어 있지만 잘못을 찾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야. 돌이켜보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돌이켜본다의 루주. 자, 불안감 뭐 알 것 같고요. 비관하는 것도 뭔지 아시죠? 낙관과 비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낙관은 근거 없는 긍정적이야.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 근거 없이 막 낙관하면 안 되니까. 자, 비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슬픈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비관적이다라는 것은 절망, 슬픔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비애 괜찮고 비판, 상실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자,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은 따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따돌리는 것도 소외지만 우리 지난번 213호 주택 같은 거에서처럼 어떤 사회가 나를 따돌릴 수도 있고 기계가 나를 따돌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되게 중요한 정서가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이라는 건 잘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슬픔, 쓸쓸함 이런 단어들 있고 안타까움. 초혼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부르는 걸 초혼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 4번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 한마디 끝끝내 하지 못했구나. 말 못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나 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랬네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이렇게 그 이별 중에 두 가지 이별이 있잖아.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별이라는 상황이 나와. 뭐 원래 내가 수업 준비를 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하는 거야. 아니. 그 상황을 찾았더니 아까 실전파다의 상황을 찾으라 했더니 이별의 상황이야. 근데 이 이별의 상황인데 사별했어. 누군가가 죽어서 이별을 했다? 그럼 이건 이제 상황이 이별이야. 자, 이 상황이면 사람들의 어떤 정서는 당연히 슬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이때 슬플 때 이 행동을 나타내는 방법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표출이 되는 게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수용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용이라기보다 절제.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구별해 보는 거야. 가족이 죽었을 때 표출일까 절제일까? 가족이 죽었을 때 시에서 대부분 가족이 죽었을 때 절제야. 육친의 죽음. 자, 언제가 표출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죽었을 때. 연인 또는 이미 죽었을 때. 시가 그렇다고 시가. 실제 그 문자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육친의 죽음으로 대표적인 시가 막 은수저라든가 또 뭐가 있지? 그 유리창. 그 왜 유리창에 서서 뭐 지우고 또 보고 지우고 보고 뭐 이거 있잖아. 이제 이런 시들이 대부분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뭐지 눈물 뭐 이런 시들이 육친의 죽음이거든. 얘네도 되게 절제적으로 해요. 근데 이 김소월의 초혼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 절대 절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표출이야. 그래서 느낌표 딱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이러면서 표출하는 거지. 이제 이거는 물론 통계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옷을 들고 우리나라의 이제 혼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의 일부를 들고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혼이 돌아올 수도 있대. 그래서 가서 불러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부르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초혼이라는 건 혼을 부르는 일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애상감은 슬픈 정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접시꽃당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었어요. 도종환 씨는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시였고, 자, 그 다음에는 외로움, 원망, 은두는 아시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의구심 모를 수 있어요. 의구심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밑줄 쳐줘.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의구심. 자, 이기적이라는 건 알아두시고, 의구심의 단어는 혹시 모르시면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질감은 설마 우리 중에는 없겠지.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다음 중 가장 이질적인 걸 고르세요. 근데 이질이 뭔지 몰랐다.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자, 자괴감은 스스로 자짜니까 스스로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고, 자책 괜찮고, 절망감 이상할 거 없죠. 저와 좌절. 이 5번 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니까 그것도 읽어.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야. 자, 바다와 나비. 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근대화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까? 1900년대, 1890년도쯤에 근대화는 어디로 왔을까? 바다로 왔지, 바다. 왜냐면 배 타고 이양선이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근대화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근대화를 굉장히 근대화 돼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 근대화만이 우리 조국이 살 길이야. 근데 근대화를 막 부르짖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대. 수심이라는 게 뭐야? 물의 깊이. 물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흰나비 씨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았던 거야. 근대화가 무섭지 않았던 거지. 얼마나 근대화가 무서운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바다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만 봤냐면 겉으로 보기에 바다가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청무밭하고 비슷해. 청무밭도 파랗잖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청무밭이나 저 바다나 좋은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가 보니까 바다였어. 푹 빠졌어. 그래서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 지쳐서 돌아오는 거지.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거예요. 바다는 원래 꽃이 안 피는데 얘는 바다의 파란색만 보고 청모밭이겠지. 아, 저 바다는 청모밭처럼 좋은 걸 거야. 그러고 가봤더니 세상에 바닷물이었어. 자, 그래서 완전 당하고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대화가 그냥 청모밭처럼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덤볐다가 좌절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자, 여기 그 공간과적 심상이 쓰였네. 어디야? 빨리 찾아봐. 공간과적 심상.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그래서 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라고 했을까? 왜 공주처럼이라고 했을까? 원래 공주들이 좀 뭘 아는 게 없잖아. 백설공주가 항상 의문의 대사 아니야? 왜 3번이나 읽어줬을까? 안 그랬어?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예전에 애들 학원 강사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딸 아기 때 우리 딸과 함께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꼬마애들하고 동화책 읽기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이의 시작은 동화책 읽기였어. 그래갖고 이제 꼬마애들하고 동화책 읽기 수업을 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면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뭐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얘가 글을 너무 이제 그렇길래 야 이건 글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막 이제 애도 얘가 갑자기 싸해 보니까 얘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떡하나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 이제 애들하고. 근데 어머님들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애들이 막 많았어. 그래서 정말 애들은 너무 많은데 애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뭐에 말을 걸러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할 때 늘 이제 건조한 막 이런. 왜냐면 말 잘못할 때 애들이 울면 안 되니까. 자, 그러고 있던 차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등학생만 이제 하고 주말에 있는 삶도 살고 이제 우리 애라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말이 통하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쯤 내가 전에 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우리 원장님의 언니가 그 학원 관리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그 언니가 세상에 자기 동생의 학원을 배신하고 자기 애를 우리 애가 나한테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학원 나름 이제 컸거든요. 20살 1000명 정도 되는 학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관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선생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고등학생이 됐다고 이제 나한테 보낸대. 그리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원장한테 허락받았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딸과 그 친구들을 5명을 팀을 묶어서 보낼 테니까 가르쳐달라는 거야. 원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대화가 통하는 애들과 수업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덥석 물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또 고등학생들 관리. 그때 내가 걔를 만나지 않았, 그걸 받지 않았으면 계속 초등학교 애들하고 즐겁게 유인학만. 근데 그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백설공주는 복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착하지. 진짜 열이면 열 다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백설공주가 착한 근거가 없냐? 물어보면 대답이 뭔지 알아? 열이면 열 똑같아. 왜게? 예뻐서. 그럼 내가 또 참을 수가 없잖아. 예쁜데 왜 착한 거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예쁜데 왜 착하지?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나는 그럼 이제 항변하는 거지. 야, 걔가 어디가 착한 건데 모르겠고, 애가 멍청한 거 같잖아. 그러면서, 아니, 3번이나 말했잖냐.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근데 왜 걔네 고가 사과 좀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왜 벌컥벌컥 문을 열어주는 건데, 걔 멍청하지.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인정해, 나중에. 아, 멍청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 아니었겠냐. 공주처럼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가 얼마나 무서운 이면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건너본 거야. 파란색이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그 당시 근대는 뭐에서 왔다? 바다로부터 왔다라고 해. 그래서 너희들이 전혀 모를 수 있는데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남선? 누군지 알아? 모른다 그랬지 참. 모를 거라고 해놓고 누군지 알아야 혹시 그 3.1운동 알아? 3.1운동의 기민독립선언문이라는 거 알아? 진짜요? 언제 배웠어? 6시간에 그거 쓰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쓰신 시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시가 이제 정형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시라는 것을 거쳐서 자유시로 넘어간다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문학사에서는. 근데 이때 이제 이 신체시가 새로운 형태의 시다 뭐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신체시 중에 이제 거의 유일한 게 이 시거든. 해에서 소년 이런 시를 쓰셨어. 이 최남선 씨가. 그럼 애들이 이 해가 그럼 뭘 것 같냐? 썬이 아닌 거야. 이게 근대화와 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바다가 소년에게 하는 말인 거지. 그래서 근대화 돼야 된다. 또 뭐 철썩 때려 부순다 뭐 이런 거 나오는 시거든. 자, 그래서 이때 해도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이 바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요 좀 앞선 시대의 시를 읽을 때 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체념입니다. 체념이라는 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쭈그리고 앉아 담배 피우고 나는 그저 돌아갈 뿐이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체념이라고 하는 거고. 풍자입니다. 우리 아까 했어. 풍자는 웃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비판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게 풍자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풍자하고 해악하고 순간순간 헷갈리나 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악과 풍자. 이렇게 있으면 도구, 그다음 목적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야. 도구가 얘는 웃음이야. 얘도 웃음이야. 자, 그런데 얘는 목적도 웃음이야. 자, 근데 얘는 목적이 웃음이 아니고 뭐다? 비판이야. 자, 이게 해악과 풍자의 차이점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한이 나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한 거가 한이래. 한인데 여기 새가 좀 나오시잖아요. 귀촉도. 근데 그 옆에 이런 새들도 써줘. 소쩍새. 소시적담 이런 뜻이라는데. 소쩍새. 그 다음에 접동새. 자, 이런 애들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한과 관련되어 있는 새들이에요. 자, 그다음 한타는 뭐 탄식하는 거고요. 자, 회의. 의자가 의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의심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때 이 노심, 우리 지난번에 내가 저기 얘기해줬잖아. 아시아 삼국의 근대문학의 아버지. 그때 내가 루신이라고 그랬잖아. 루신을 한자로 쓰면 노신이에요. 그러니까 김광규이가 시도 노신이라는 시도 썼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노신이 내가 얘기했던 루신을 말하는 거야. 시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노신이 그분이고. 자, 딴 넘겨볼게요. 끝났네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1번. 78쪽에 있는 1번. 이거 너희 교과서에 있는 거야. 너무도 여러 벽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벽.
아마 1단원인가 나오는데 나이덕 씨가 정말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와요. 귀뚜라미도 쓰시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도 쓰시고. 자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없나? 대장간의 유혹은 우리 교과서에는 아닌데 너희 선생님들이 시험에 자주 내요. 외부작품 4번 대장간 유혹을 자주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 잘 풀어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82쪽까지 딱 끝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이렇게 이 시험문제를 물론 다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 자꾸 정리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팠어.